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과목에는 유통물류 1반 2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물류 과정에서 하역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효용은 없다. 자, 하역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효용은 없다. 자, 요게 맞는 말이네요. 자, 우리 하역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지 이게 창출하는 효용이다 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2번도 볼게요. 생산품의 이동, 운반을 말하며 제조 공정 및 검사 공정을 포함한다. 자, 제조 공정 및 검사 공정을 포함하지는 않죠. 자, 3번. 사내 하역을 포함하나 선적, 양하를 위한 항만 하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항만 하역도 당연히 하역에 포함되겠죠. 4번. 기계와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비성역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게 기계화 자동화가 되면서 비성역화 급속히 진행된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 5번.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는 것을 디베닝, 빼는 것을 베닝이라고 한다. 자, 반대로 바뀌었죠?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빼는 것을 베닝이라고 하고요. 디베닝이라고 하고요. 물품을 넣는 것을 베닝이라고 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공급 체인 관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공급 체인 관리라고 하면 우리 SCM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 SCM이라는 것은 고객 서비스, 재고 감소, 그리고 리드타임 단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관련된 업체들이 연계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활동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부터 고객한테 도착할 때까지를 물류 전체 하나의 체인, 프로세스로 보고 협력과, 업체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관리한 시스템이 공급 체인 관리 SC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BPR 노력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옳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2번 기업의 핵심 역량 집중화 및 주변 사업의 외부 조달 활성화. 자,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각 기업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누가 더 A가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거는 또 C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SCM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내용이 제일 가깝겠네요. 자, 그래서 3번, 4번, 5번도 이제 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체화 재고 측면의 관리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체화 재고가 뭔지 알아야겠죠? 체화 재고라는 것은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인의 수중에서 정체되어 있는 재고예요. 즉, 아직 팔리고 있지 않거나 유통되고 있지 않은 재고를 우리 체화 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체화 재고가 왜 생기냐? 예측을 실패한 거예요. 1년에 한 100개 팔릴 것 같으니까 우리 100개 만들자 했는데 예측 실패로 해버려서 50개밖에 안 팔려서 소매인이나 생산자의 손에 계속 남아있는,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 과잉이나 경기 불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매출 수량 대비 과다한 재고. 이것 때문에 체화 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품. 자, 마찬가지예요. 자, 행사 종료로 인한 잔량 재고. 이것도 체화 재고로 포함되고요. 소매점의 취급 종료 상품. 더 이상 팔지 않으니까 재고로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고. 자,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한 재고. 그러면 이거는 대비를 위한 재고죠. 필요한 재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체화 재고와는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4번. 공급 체인 관리의 주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고객의 가치와 니즈를 이해하고 만족시킨다. 자, 이거 중요하겠죠. 우리 공급 체인 관리 SCM은 바로 고객 만족을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아닐 거고요. 장기적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3번. 각종 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자, 마찬가지 맞는 말입니다. 정보 교환을 위해 활용을 하겠죠. 4번. 경로 전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보다는 각각의 독립성을 우선시한다. 자, 반대로 됐죠. SCM은 우리 기업, 업체 간, 관련된 업체 간의 협력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각각의 독립성보다는 경로 전체를 통합하는 협력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까지 볼게요. 공급체인 파트너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 하고 적시를 줘야 됩니다. 자, 이게 SCM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소싱 발전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런 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문제 좀 안 나오면 사실 제일 고마운데 정답은 1번이죠. 자, 먼저 국내 한정된 구매, 국내 구매를 합니다. 국내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일시적으로 국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국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제 구매를 필요한 만큼 했고, 부분적으로 이제 전략적 소싱을 위한 국제 구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내 구매,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국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략적 소싱을 위한 또 국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단위의 글로벌 소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기능별 집단의 글로벌 소싱 전략의 통합 및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순서 보시면은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6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물류 예산안 편성 과정의 단계들이 옳게 나열된 것은, 자, 물류 예산안 편성 과정이죠. 자,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겠어요.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먼저 물류 관리 목표를 확인합니다. 우리 목표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요. 현황을 파악해야겠죠. 목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요 정도 됐고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겠구나. 네,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물동량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물동량을 파악하고 이제 그럼 개별 물류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류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7번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네요. 자, 그런 경우 근로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우리 뭐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로계약의 명시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먼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휴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데, 자, 이거 보고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임금. 자, 임금 들어가죠? 복리후생. 여기 6가지 중에 복리후생이 있었나요? 자, 복리후생 없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3번 근로시간 들어가고요. 연차 유급휴가 들어가고요. 근무 장소 및 업무. 자, 요것도 추가로 들어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휴일을 2번 나눴는데 요거 하나를 이제 근무 장소, 어디서 위치에서 일을 하는지 이것도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들어가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사전에 설정된 성과 표준이나 절대값을 기준으로 조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정답이 대인 비교법인데 대인 비교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평정 요소, 평가할 만한 요소를 몇 개 선정을 하고요. 몇 단계의 평정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정하죠. 그 다음에 이 대상자들 중에서 성적이 제일 우수한 사람과 제일 우수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좌우 양 끝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중간 정도의 사람은 당연히 중간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미 배치했던 우수, 1등, 중간등, 그리고 꼴등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각각 평정 등급에 맞춰서 배치해서 평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대값을 기준으로 조직원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 대인 비교법이 맞지 않다는 거죠. 대인 비교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과 표준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나머지 되겠죠. 자, 행동 기준 평가법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원의 직무와 관련돼서 행동을 평가하는 거고요. 중요 사건 기술법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경험 중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사건들이 매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 성과에 관련된 중요 사건만 기술해서 보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준과 성과 표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거는 뭐 대인 비교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주주 지분의 금액을 제시한다. 자, 요게 재무상태표의 설명이다.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뭐냐? 자,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된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주주 지분이 어떻게 증가, 감소하는지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손익계산은 결국 주주 지분이 어떻게 증가, 감소했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된 기업의 활동별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측정하고 그 결과 이제 기말에 현금이 기초에 비해 어떻게 변동되는지 나타내는 것이 현금 흐름표다. 여기 현금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흘러다녔는지 요거를 본다라는 거죠. 자,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자,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확정될 이익 잉여금 처분 예정액을 표시한다. 자, 요거는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자, 지금 이 설명이 틀렸어요. 자, 연결 재무제표란 뭐냐? 자, 연결 실체 내 개별 재무제표의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즉 재무제표를
다 하나씩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다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나 연결된 기업 간의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개별 재무제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경로 성과의 양적 척도 또는 질적 척도 애들이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이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에 대해서 한번 그럼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양적 척도라는 것은 먼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등간 척도는 뭐냐? 측정 대상을 서열하고 간격을 동일하게 나눠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산의 높낮이를 등고선으로 나타내죠. 그 등자와 같은 등인데 온도계나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양적 척도의 등간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율 척도는 숫자 0을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을 기준을 0으로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 척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적 척도 중에서는 명목 척도가 있어요. 자, 측정 대상 자체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남자냐, 여자냐, 뭐 어디냐, 뭐 강북구냐, 강남이냐, 어디 사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열 척도 보겠습니다. 측정 대상을 분류나 속성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자, 간호사냐, 아니면은 뭐 1등이냐, 2등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걸 이제 서열 척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척도, 등간 척도와 질적 척도 중에 서열 척도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이에요. 자, 양적 척도, 단위당 총 유통비용, 선적비용, 경로가업의 반복화 수준 이런 것들이다. 자, 이것들을 양적 척도로 다 나타낼 수는 없겠죠. 자, 뭐 비용 이런 것들이지만 양적 척도라는 게 등간 척도로 얘네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 양적 척도, 고객 불평수, 주문 처리에서의 오류수, 기능적 중복 수준. 자, 이거 숫자가 필요해요. 자, 얼마나 됐는지. 자, 그러면은 양적 척도에서 우리 비율 척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능적 중복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수준이네요. 자, 구매 오류 수였는데 수준 자체는 우리 양적 척도로 본다라기보다는 질적 척도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양적 척도, 가격, 인하 비율, 선적 오류 비율, 악성 부채 비율. 자, 비율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뭐다? 이거는 양적 척도 중에서도 우리 비율 척도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그리고 4번 질적 척도, 5번 질적 척도 둘 다 틀린 내용이니까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2번. 아래 글 상자의 설명과 경로 구성원 파워의 원천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우리 파워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런 파워, 이런 것들 나오면은 뭐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나오는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뭐 정보, 보상, 합법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구성원 A와 B로 한번 있다고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제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은연중에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처벌이라는 게 벌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끼워 팔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물건을 사고 있다는 거죠. 끼워 팔기, 지역권의 철회 이런 것도 가고요. 대리점에서 이제 보증금 인상 이런 것들도 우리 강제력에 들어간다. 우리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한다? 이거는 이제 강제력, 뭐 강압력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보상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할인, 금융지원, 판촉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상을 해준다. 고마운 거죠. 이런 느낌이 있고요. 합법력, 말 그대로 합법인 거죠. 이거는 근데 영향이라고 보시면 더 좋아요. 자, 상표 등록하거나 특허권,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권리 이런 것들, 법적 뭔가 관련된 느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준거력. 자, 이거는 소속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소속감, 긍지, 보람 이런 회사 목표 등을 느끼게 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서 더 열심히 물건을 팔게 하고,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된 고객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문력.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전문 지식들입니다. 경영 지식, 지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내용이 전문력이 되고요. 정보력은 또 말 그대로 정보예요. 시장 정보, 뭐 소비자에 대한 정보, 회사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를 하면서 발생하는 영향력, 파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업.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영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B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발생한대요.
자, 이거는 약간, 조금 느낌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니은 경로 구성원 B와 B가 얘가 일체감을 갖기 위해 원하기 때문에 A가 B에 갖는 파워. 자, 요거 소속감, 일체감이죠. 준과적 파워예요. 그러면은 자, 2번, 3번, 4번 아니죠. 자, 중고적 파워. 일단 쉬운 거 우리 알았어요. 자, 그럼 이게 정보냐 합법이냐인데, 자, 지금 기억 보니까 정보를 뭔가 주는 건 아니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대요. 이거는 또 우리가 그러면은 굳이 강제로 하는 느낌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법력이 행사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느낌이 든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영혁신의 성공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자, 1번.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자, 물론 그러려겠죠.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지 경영 혁신을 할 수 있겠죠. 2번. 경영 혁신의 목표와 방법, 기대 효과에 대한 충분히 설명한다. 자, 이것도 충분히 다 설명이 되고 인지가 되어야지 당연히 더 잘 되겠죠. 3번.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긴박감과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야, 이거 조성을 해야겠죠. 자, 우리 안 변하면 망해, 빨리 경영을 혁신을 해야 돼. 이런 느낌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야지 혁신을 더 잘하겠죠. 자, 그래서 4번, 5번은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4번. 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기본 베이스인 거죠. 즉,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 역량이 경쟁자 대비 높은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자, 당연히 잘 지원해 줘야겠죠, 이거. 자, 2번. 역량이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요게 애매한 게, 이 기업이 갖춰야 할 역량이라는 것은 쉽게 거래되지 않아야 해요. 왜? 그 기업이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이죠. 보통 역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통 거래될 수 있어야 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아야겠죠. 노하우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나오네요. 역량 모방이 불가능해야겠죠. 그리고 역량 희소성이 있어야겠고 대체 불가능 능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랑 3번, 4번, 5번이 지금 상충된 내용이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2번 혼자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2번이다 라고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15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잘 하고 있냐, 공부 잘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더욱 견고해졌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거의 없죠. 이제 자,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보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기존 유통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자, 맞는 말이잖아요. 자, 성별 고정 역할의 구분이 약해짐으로 인해 소비시장도 변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즉 읽어보면은 우리 실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오히려 땡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전반적인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중 거시 환경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일단 뉘앙스만 캐치를 하셔도 이 문제는 풉니다. 자, 그럼 거시 환경이 뭐냐? 경제, 자연, 기술, 정치, 법률적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예요. 내 영향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시적 환경은 이제 기업이나 시장, 중간상 소비자들의 형태, 의사에 따라서 바뀌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시 환경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구조적 환경. 요거는 아니죠. 자, 요거는 뭐죠? 미시적 환경이죠. 자, 우리 기업 외부에서 있는 거지만 거대한 느낌은 아니에요. 거시 환경 뭔가 거대하잖아요. 경제, 인구, 막 기술 이런 건데.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이미 클래스 규모 차이가 달라요. 느낌이 1번이랑.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땡큐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번. 유통 경로상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구성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갑질하냐 안 하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경쟁자 제품을 미리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비교 테스트를 해서 판매 계약을 따오는 사례. 자, 이거는 1번이네요. 이거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범죄죠. 자,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건 2번 보시면은 백화점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경품 비용을 납품업체 상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사례예요. 갑질이죠. 그래서 이 우월적 지위는 결국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거래처의 거래 관용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강요를 하는 거죠. 네가 우리 들어올 때 500만 원 안 주면 입점이 아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합법을 가장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유통산업발전법
어쩌고 저쩌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해서 배제되는 유통기간이 되는 것은, 야,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5번인데,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거 뭐 있냐? 농수산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그리고 추가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이제 적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용 가운데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효용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유통 경로가 도와준대요. 자, 도와줌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이다. 중간 사람들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고객들에게 신용 판매나 할부 판매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자들에게 소비자로의 사용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자, 뭔가 느낌이 사용 권한이 이전된다. 자, 그리고 유통 경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유통 경로를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나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소가 뭔가 제공되는 것도 없죠. 자, 소유, 자, 사용 권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 요거를 봤을 때 정답 소유구나. 자, 어디서 보관해둔다는 얘기 없죠. 그리고 기술 뭔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소유 효용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시간 효용이란 뭐냐? 보관 기능이에요. 이게 오히려. 자, 보관 효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관 효용이 결국 시간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관 기능을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보관하면서 물건을 더 빨리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장소 효용도 비슷한 맥락인데 운송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의 장소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 내 집 주변에 편의점, 편세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담배를 사러 가도 빠르고 술을 사러 가도 빠르죠. 편의품을 사기가 더 쉽게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장소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유 효용,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이 이동된다. 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 권리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걸 소유 효용이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기 보기 안 나온 건데 형태 효용이 있습니다.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자, 경쟁을 유발해서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유통업체가 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예요 결국.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하이로우 제도. 자, 하이로우 제도는 뭐냐? 높고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비싼 하이의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싸게 로우 프라이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야, 저거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 할인하는데 빨리 가서 사자. 이렇게 이목을 끄는 전략이 하이로우 제도고요. EDLP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죠. 늘 항상 싸게 팔겠다는 저가 전략으로 이거는 수익보다는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도 아니고요. 노마진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싸게 팔아서 싸게 판다라는 거는 내가 마진을 줄이겠다는 거지 100만원짜리 원가를 110만원을 파는 거죠. 하지만 110만원이 절대 싼 값은 아니죠.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EDLP랑 차이가 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픈 프라이스 제도. 자, 요게 뭔가 오픈 프라이스 가격이 오픈되어 있다. 너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스가 정답인데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을 해요.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꾀하여 유발하여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 싼 거를 비싸게 해놓고 할인 엄청 해주는 척하면서 파는 물건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가격 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픈 프라이스가 되겠고요. 우리 권장 소비자 가격 제도는 다 알죠. 봉투에 이제 과자 얼마인지 다 써놔야 되는데 요즘 잘 안 써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위에 다 마크로 마트에서 잘 표시를 하고 있죠. 그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21번. 아래 글상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B2B, B2B2C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B2B2C. 자, B2B, B2C. 요게 합쳐진 거죠. 자, 니은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파는 C2C 형태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4번이죠. 자, 소셜 커머스. 기억은 우리 소셜 커머스의 내용에 해당하겠어요. B2B, B2C. 요게 소셜 커머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C2C는 오픈 마켓이다. 자, 우리 오프라인으로 판매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 마켓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22번 보겠습니다. 모든 도매 기능을 제공하는 완전 기능 도매상과 달리,
특징적인 몇 가지의 도매 기능을 특화하여 수행하는 한정 기능 도매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짜 단골 문제예요. 완전 기능 도매상과 한정 기능 도매상은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완전 기능 도매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 기능 도매상이란 자,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은 자, 현금 판매 무배달 도매상, 캐시 도매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신용 거래 안 해요. 현금 거래만 합니다. 그리고 배달도 안 해요. 그래서 현금 거래상이라고도 하고요. 트럭 도매상, 트럭으로 운송 수단을 하는 거예요. 트럭으로 운송도 하고 판매도 하고 둘 다 하는 걸 이제 우리 트럭 도매상이라고 할 거고요. 직송 도매상, 제조업자나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내가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직송 도매상이고요. 판매 대리인, 보석이나 스포츠용품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의 판매상들을 도매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 주문 소규모 소매상에게 제품 목록을 통해 우편 카탈로그들을 제공해서 이제 목록만 보여주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완전 기능 도매상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한정 기능 도매상은 왜 얘기를 안 해드리냐? 완전 기능 도매상 이 5개 확실히 외워두시면은 한정 기능 도매상 내용이 나왔을 때 비교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굳이 한정 도매상까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기능 도매상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외워두시면은 한정 기능 도매상 얘기들은 따라온다. 왜? 완전 기능상 아닌 친구들은 한정 도매상일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 기능 도매상 누구냐? 직송 도매상, 완전 기능 도매상이죠. 현금 무배달, 완전 기능 도매상이죠. 한정 상품 도매상. 이미 이름에 한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정답 3번이네요. 트랙 도매상, 진열 도매상. 자, 이런 친구들 우리 완전 기능 도매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요거로 통해서 지금 확실히 외워두세요. 23번. 전략 유형을 시장 대응 전략과 경쟁 우위 전략으로 구분할 때 시장 대응 전략만으로 묶은 것은 자,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제품, 시장 믹스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이 시장 대응 전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은 뭐다? 제품, 시장 믹스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 이 두 개가 있다. 요거를 지금 통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계약형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계약형 경로가 뭐냐? 자, 요거는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 문제는 결국 스파 브랜드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자, 이 스파 브랜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스파 브랜드는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옷에 많이 있어요. 의류 소매점에서 많이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이 전문 소매점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가격도 내가 정하고 대량 생산 방식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제조 원가를 낮춰서 가격도 낮추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면서 유통 단계도 축소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요하는 것이 바로 스파 브랜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사가 제조부터 유통까지 판매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계약형 경로에 전혀 계약 자체에 들어간 내용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형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자발적 연수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파 브랜드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유통 경로 구성원의 기능을 크게 전방 기능 흐름, 후방 기능 흐름, 양방향 기능 흐름으로 나눌 때 다음 중 후방 기능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말이 나왔네요. 전방, 후방, 양방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유통 경로 시스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전방 기능 흐름은 수송, 보관, 물적 소유, 소유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려면 수송, 배송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관도 해야 될 거고요. 중간중간마다 중간상으로 넘어갔으면은 지금 물건은 중간상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앞으로 쭉쭉 가는 전방 기능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후방은 반대예요. 자, 주문, 대금 결제 등 소비자로부터 소매인이나 도매인, 생산자, 중간상으로 흐르는 거죠. 돈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물건은 전방 기능 흐름에서 돌아왔고 후방은 소비자의 돈이 이제 수송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소매인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양방 기능은 둘 다라는 거죠. 이 거래에 대한 협상, 그리고 금융, 위험, 부담은 누가 재고를 부담을 할 것이냐, 어디서 잠시 보관을 하고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양방향 기능에 대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후방 기능 흐름은 뭐다? 소비자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적 소유, 소유권. 이건 뭐죠? 이건 전방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고,
합산금융, 이거는 양방 기능이죠. 주문 대금 결제, 여기 있네요. 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주문 대금 결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25문제 봤고요.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 오늘 본 1과목 기출문제는 좀 확실히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2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